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테오도루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쾌락주의라는 단어만 듣고는 그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떠올리며 도덕성을 의심하기 일쑤였습니다. 테오도루스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테오도루스는 마을 중심에 있는 광장에서 큰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쾌락주의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루스가 주최하는 연회라면 틀림없이 값비싼 음식과 음료가 넘쳐나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연회의 날,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간단한 빵과 과일, 그리고 물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한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테오도루스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평화와 고통의 부재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들로도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테오도루스는 마을에서 가장 인정받는 어부인 파르메니온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의 일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테오도루스는 파르메니온에게 그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의 고요한 시간과 낚싯대를 잡고 느끼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설명했습니다. 그에겐 그 어떤 화려한 만찬이나 사치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새벽에 파도를 맞으며 느끼는 상쾌함과 작은 배 위에서의 명상적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이 검소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것이야말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단순한 기쁨을 통해 거짓된 즐거움이 아닌 참된 만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파르메니온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연회에서 화려함이나 과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쾌락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루스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마음에 전달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검소한 생활 방식과 작은 기쁨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테오도루스의 연회는 마을 역사에 남았고 그날의 교훈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작은 마을은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쾌락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해변가에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쓰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귀에 익숙하다면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스피노자는 책 속의 인물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스피노자의 집 앞에 모여 앉아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했습니다. 해변가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던 스피노자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신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고 그 자체로 신의 표현입니다. 주민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 신은 더 이상 하늘의 구름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나무와 강물 속에 있다는 말인가요? 한 노인이 질문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바람, 보고 있는 해와 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신은 우리와 함께 이 자연 법칙 속에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 소년이 용기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인가요? 스피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곧 신을 사랑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신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돌아가 자연을 더욱 존중하는 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을에서는 신성한 숲을 가꾸어 이웃 마을들까지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요하게 자연을 느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그 마을은 스피노자가 전해준 철학 덕분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신을 외면할 필요가 없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연 속에서 신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듯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작은 마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느껴보실 건가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피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존 로크의 백지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이 이론이 매우 흥미로웠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터는 그의 삶을 백지설을 실험하는 장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경험이라는 색연필로 자신의 백지를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험은 커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기만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것도 고객을 대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고 자신감도 쌓여갔습니다. 피터는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자신이 백지에 그림을 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 피터는 다른 색, 다른 경험을 더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마을 학교에서 볼런티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첫 수업에서 그는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쩔쩔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그들 각자의 백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터는 아이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질문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터 자신의 백지에도 새로운 색을 더했습니다. 이후 피터는 이 이론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피터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백지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백지와 같다 라는 말로 시작한 그는 각자의 인생이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터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홀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백지에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 채워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존 로크의 백지설은 피터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터의 강연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대신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도 모르게 백지설 위생생한 예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는 오직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색을 우리 백지에 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의 인생에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토마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책은 바로 알렌 바디우의 사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건이라는 개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극적인 순간이라니 이것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읽는 동안 밖에서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밝은 번개가 그의 서재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는 무언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벼락 자체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사건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은 이제 그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는 문득 언제나 몇 마일 떨어져 있는 큰 도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억압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행진이었습니다. 바디우의 이론에 영감을 받은 그는 그 사건이 진정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사건의 중심인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토마스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혁명을 목격하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는 민중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계층 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시에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토마스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평범한 삶을 살던 자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진리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바디우가 말했던 대로 사건을 통해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벼락이 치던 날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건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철학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는 바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토마스의 이야기는 바디우의 사건론이 하나의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제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